가정부가 부르는 노래를 들은 그 순간 정희의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비밀의 멜로디. 그 멜로디가 낯선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운명의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아침 햇살이 좁은 원룸의 창가를 비추며 하루를 알렸다. 박지영은 낡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또 다른 하루를 맞았다. 32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혼자서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두 손에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늘도 힘내자. 지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식당 일을 전전하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고 외로움에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일자리를 소개받기 위해 전에 등록해 두었던 인력사무소에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지영의 귓가에 인력사무소 이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영 씨, 오랜만이네. 잘 지내지? 네, 소장님.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소장님도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늘 그렇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인가요? 괜찮은 자리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주고 싶은데 시간 될 때 사무소 한번 들러줘. 다음 날 지영은 인력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소장이 지영을 반겨주었다. 전화로 말했던 괜찮다는 일자리야. 지영 씨를 추천할까 해. 이 소장은 지영의 성실함을 늘 높이 평가해왔다.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시간 약속을 어긴 적도 없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대기업 회장 댁에서 가정부를 구한다는데 장기 근무 가능한 사람을 원해. 급여 조건도 지금까지 자네가 해온 일들보다 훨씬 좋고. 지영의 눈이 커졌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자네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동안 지영 씨 일하는 모습 다 봐왔잖아.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고 고객들 평가도 항상 좋았어. 이 소장은 지영에게 명함을 건넸다. 김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급스러운 주소가 적혀 있었다. 면접 일정 잡아줄 테니 한번 가봐. 자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단발성 일자리들만 전전하다가 이런 안정적인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이 소장의 배려와 신뢰에 가슴이 뭉클했다. 며칠 후 지영은 김태준의 대저택 앞에 서 있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이곳은 그저 바라만 볼 수 있는 다른 세계 같았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초인종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면접 보러 온 박지영입니다. 문을 연 것은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이정희였다. 첫인상부터 우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그녀는 지영을 자세히 살펴본 후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박지영 씨죠? 들어오세요. 넓은 거실로 안내받은 지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면접은 예상보다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정희는 지영의 이력보다는 인품과 성격에 더 관심을 보였다. 성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정희는 지영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익숙함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묘한 감정이었다. 정희는 지영의 이력서를 살펴보았다. 지영의 이력서에서는 지영이 살아온 힘든 나날들이 느껴졌다. 힘드셨겠네요. 혼자서 이 나이까지 버텨오시느라. 정희의 따뜻한 말에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지영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왠지 모르게 지영에게서 편안함과 신뢰감을 느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다음 날부터 지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넓고 반듯한 대저택은 그녀가 살아온 환경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 여겼다. 새벽 일찍 출근한 지영은 집안 곳곳을 꼼꼼히 청소했다. 이미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더욱 세심하게 손길을 닿게 했다. 그동안 인력사무소를 통해 여러 곳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다. 식사 준비부터 빨래, 정리정돈까지 모든 일을 능숙하고 묵묵히 해나갔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가정부에게 어색함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영의 됨됨이를 알게 되었다. 특히 7살 손녀 할인에게 지영은 각별한 존재가 되었다. 지영 이모. 할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지영을 찾았다. 부모인 도연과 유진이 늘 바쁜 탓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던 할인의 곁을 지영은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모가 없어서 좀 심심했어요. 지영은 할인과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외로움을 잘 아는 지영이기에 할인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는 점점 지영에게 마음을 열었고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모가 진짜 우리 이모였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정희의 가슴에는 예기치 못한 파장이 일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며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기차역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어린 딸의 모습. 그날의 절망감과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할인의 말을 들으며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다시 밀려왔다. 만약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다면 지영 씨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러나 정희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지난 일이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리며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아이들을 보며 딸을 떠올렸는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다. 그 순간 운명의 실이 서서히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태준의 집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바쁜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다. 대기업 회장 집안이라는 명성 뒤에 가려진 현실이었다. 아들 도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 경영에 매달려 집을 비울 때가 많았고 며느리 유진 역시 자신의 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가족의 온기를 느끼기 힘든 환경 속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건 7살 손녀 할인이었다. 할인은 엄마와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원했지만 도연과 유진은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그런 부모 대신 그녀의 일상을 채워주는 사람은 지영이었다. 지영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할인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
단순히 가정부의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 역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온 탓일까. 어린아이가 외로움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릿하게 아팠다. 그래서 할인이 밥을 먹을 때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림을 그리거나 인형놀이를 할 때도 늘 곁을 지켰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집에는 할인과 지영 둘뿐이었다. 할인의 얼굴에는 서글픈 빛이 스쳤다. 이모, 엄마 아빠는 왜 맨날 바빠?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는 꾹꾹 눌러 참아온 외로움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지영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인아. 지영은 아이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다.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지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던 멜로디를 할인에게 불러주었다. 작고 조용한 자장가였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곡조였다. 지영은 그 자장가를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고아원에 있을 때 원장 선생님에게 들은 건지 아니면 더 어린 시절 누군가가 불러주었던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이 자장가를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것 같은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 멜로디는 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고 자신을 지켜주는 듯한 위로가 되었다. 할인은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작은 어깨가 긴장을 풀듯 내려앉고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다. 아이의 표정에는 평화로움이 번졌다. 지영은 노래를 이어가며 할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였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정희는 지영의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를 듣고 그대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다.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그 노래, 바로 그 노래였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렷하게 흘러나오는 곡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자신만의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불러주었던 자장가였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자신과 아이들만의 작은 비밀 같은 멜로디였다. 아주 오래전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매일 밤 불러주던 그 노래. 정희가 직접 만든 가사와 곡조였다. 다른 자장가가 아닌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만든 특별한 노래였다. 순식간에 정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되돌아왔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불러주던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이가 잠에 들며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던 그 따뜻한 감촉. 엄마, 노래 또 해줘. 하던 여린 목소리. 그러나 그 아름다운 기억은 늘 잔혹한 결말로 이어졌다. 한순간에 사라져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이. 정희는 거실 입구에 서서 지영의 등을 바라보았다. 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할인을 품에 안고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봉인해둔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것 같았다. 정희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다. 지영이 이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우연일 뿐일까?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똑같았다. 가사도 곡조의 흐름조차도 자신이 불러주던 그대로였다. 정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온몸이 떨려왔다. 희망이 솟아오르는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한참 동안 정희는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같았다. 할인이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지영은 조심스레 아이를 침실로 옮겼다. 그러고는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고 등을 토닥였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지영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지영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영은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다.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어릴 때 누군가가 불러줬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멜로디가 이상하게 잊히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가끔 흥얼거리곤 했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오직 자신만이 아이들에게 불러주던 노래. 그것을 지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어린 시절 말이에요.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요. 고아원에 들어간 게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저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던 게 희미하게 기억나긴 하는데 그게 정말 기억인지 아니면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더 물었다. 고아원에는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 데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기차역에 혼자 있는 걸 영무원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어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확신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잃어버린 딸 서연일 것이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었다. 정희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확인이 필요했다. 지영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네.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가보셔도 돼요. 지영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고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혹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정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자장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영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선율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이 아이들에게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가슴 깊숙이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문을 두드리듯 쏟아져 나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28년 전 그날로 끌려갔다. 그날은 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던 주말이었다. 태중과 정희는 7살 도연과 4살 서연을 데리고 기차역에 도착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서였다. 서울역은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웅성거렸다. 서연은 그날 새로 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작은 꽃무늬가 들어간 예쁜 원피스였다. 머리엔 노란 색깔의 나비 모양 머리핀을 꽂고 있었다. 서연이 호기심 많은 눈빛으로 기차를 바라보며 깡충깡충 뛰었다. 그때마다 노란 나비 머리핀이 햇살 아래에서 반짝반짝 빛났다. 마치 정말로 작은 나비가 서연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다. 도연도 신이 나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기차가 정말 커요. 그래, 저 기차 타고 곧 할머니 보러 갈 거야. 서연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작은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서연이 너무 이쁘다. 정희가 말하자 서연은 까르르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겼다. 그러자 도연이 정희의 옷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엄마, 나는? 도연도 새로 산 흰색 셔츠와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우리 도연이도 너무 멋있지. 태중과 정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태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벤치에 앉게 한 후 표를 확인하러 잠시 매표소로 향했다. 그때 도연이 손에 들고 있던 초코우유를 옷에 흘렸다. 새하얀 셔츠에 얼룩이 번지자
아이는 울상을 지었다. 도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옷이 더러워졌어. 괜찮아, 도연아. 엄마가 닦아줄게. 정희는 서둘러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물병에서 물을 묻혀 아들의 옷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도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이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서연아, 얘가 어디 갔지? 도연아, 서연이 봤니? 아니요, 엄마. 순간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정희는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아, 어디 있니? 정희의 외침에 도연도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멀리서 출발을 알리는 기차의 기적 소리가 크게 울렸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점점 간절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서연아. 그러나 어디서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다. 혹시 분홍색 원피스 입은 여자아이 보신 분 없나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누구도 서연을 본 사람이 없었다. 태준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창백한 표정으로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여보, 서연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태준은 손에 들고 있던 표를 떨어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준 역시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도연도 부모님을 따라다니며 동생을 찾았다. 서연아, 어디 있니? 가족 모두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서연은 없었다. 작고 귀여운 분홍색 원피스도 맑은 웃음소리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태주는 역무원과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역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을 찾을 수는 없었다. 태준과 정희는 기차역과 경찰서를 수십 차례 오가며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맸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전단을 만들어 곳곳에 붙였다. 서울과 인근 도시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서연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아이를 본 적 있나요? 4살 여자아이인데 분홍색 원피스에 노란 나비 머리핀을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수많은 장소를 뒤졌지만 서연은 마치 땅속으로 꺼져버린 듯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끝끝내 서연을 찾아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다. 도연은 부모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말을 잃었다. 7살 아이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사라진 것 같아서 죄책감에 시달렸다. 도연은 울먹거렸다. 엄마, 나 때문에 서연이가.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야, 도연아. 도연이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도연을 끌어안고 울었다. 평소 서연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으로 가득했던 집이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다. 집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그 후 오랜 시간 동안 정희는 자신을 끝없이 탓하며 살아왔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때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무수한 만약에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며 살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서연이 엄마를 부르며 우는 꿈, 낯선 곳에서 무서워하는 꿈,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구하지 못하는 꿈들. 정희는 수없이 잠에서 깨어나 베개를 눈물로 적셨다. 세월이 흘러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태주는 겉으로는 의연한 척하며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살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서연의 방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어린 도연도 동생을 잃은 충격과 부모의 슬픔을 지켜보며 어른이 되어야 했다. 가족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함께 밖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서연이 사라진 그날을 기점으로 달라져 버렸다. 도연은 유진과 결혼을 해서 할인이 태어난 후에도 문득문득 잃어버린 여동생을 떠올리며 가슴 아파했다. 할인이를 보면 서연이가 생각나네. 아내인 유진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다. 유진도 서연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아파했다. 만나보지도 못한 시누이지만 가족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그리워하게 되었다. 28년 동안 서연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에 후원하기도 했다. 때로는 서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가짜들이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더 큰 절망에 빠졌다.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더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사립탐정의 사과를 들을 때마다 가족들은 또 한 번 무너졌다.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다시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서연의 마지막 모습, 기차역을 뛰어다니며 신나했던 그 순간. 그리고 돌아서니 이미 사라져버린 빈자리. 그때 다시 귓가에 지영이 할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조용히 눈을 감으면 별들이 속삭이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서연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서연만이 알 수 있는 노래. 정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정말 설마 그 아이가 내 딸일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이 기적 같은 가능성을 남편과 나누어야 했다. 전화벨이 울렸고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영 씨 말이에요. 혹시 우리 서연이가 아닐까요? 전화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여보, 또 그런 생각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정희는 급하게 부인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달라요. 좀 전에 지영 씨가 할인이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서연이 어릴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럴 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해요. 가사 하나, 멜로디 하나까지 완전히 똑같았어요. 태주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여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28년 동안 품어온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만약 정말 서연이 28년 만에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정희는 눈을 감고 다시 그 자장가를 떠올렸다. 지영의 목소리로 흘러나온 그 익숙한 선율을,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을.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은 정말일 것이다. 그날 저녁 태준의 저택 거실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희는 태준이 회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져 있었다. 낮에 지영이 불러준 자장가,
그 익숙한 멜로디가 계속해서 귓가를 맴돌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태준이 들어섰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그의 얼굴에는 아내의 전화를 받은 후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여보. 태준은 정희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지영이 할인에게 불러준 자장가, 4살 때 기차역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고아원에서 자라 홀로 살아왔다는 말까지. 정말 그 자장가였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자장가는 정희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것이었다.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노래였다. 정말이에요.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았어요. 멜로디도 리듬도 모든 게요. 정희는 말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다. 28년 동안 마음 깊이 묻어둔 희망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태주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눈에도 오래 묻어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여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말끝을 흐린 태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감히 희망을 품어도 되는 것일까?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기적 같은 가능성에 가슴이 뛰고 있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도연이 귀가했다.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본 도연은 무슨 일이 있음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전했다. 도연은 정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족이 그동안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잊으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우리 가족을 찾아와서 자기가 서연이라고 속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두 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정희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난 28년 동안 자신이 서연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희는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확신했다. 도연아, 그 자장가는 우리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자장가야. 너와 서연이한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다고. 너도 기억나지?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혹시 어디선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만약 또 속는 거라면. 저는 두 분이 무너지는 모습은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태주는 아들의 신중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적으로는 도연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먼저 DNA 검사를 해봐요. 확실히 확인해 본 후에 그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아요. 지영 씨가 정말 서연이가 맞다면 그때 진실을 말해주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태준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든 눈빛이었다. 당장이라도 지영을 만나 모든 걸 밝히고 싶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뒤 도연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지영의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해서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견디기 힘들 만큼 길었다. 정희는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지영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지영의 모든 표정과 몸짓이 서연의 것처럼 보였다. 걸음걸이도 웃는 모습도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도. 여보, 정말 우리 서연이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태주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내심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지영이 자신의 친딸이길 바라는 마음과 기대했다가 다시 한번 희망이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이 태준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전의 일들로 몇 번의 실망을 겪은 후로 태준은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웠다. 지영은 태준과 정희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불편했다. 평소보다 자신을 더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고 특히 정희는 종종 자신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왜 자꾸 나를 저런 눈으로 보시지? 지영은 혼란스러웠지만 묻지 않았다. 가정부인 자신이 주인 가족의 사정에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난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고 태준과 정희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다. 친자관계 일치 확률 99.99%.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정희는 몸을 덜덜 떨며 눈물을 터뜨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28년 만에 기적처럼 돌아온 결과였다. 태준 역시 굳게 담은 입술을 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랬지만 정말 현실이 되니 믿기 어려웠다. 정말 서연이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이 진실을 지영에게 전할 것인가. 그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인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겠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 딸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영을 불렀다. 지영 씨, 잠시 시간 있으면 거실로 와줄래요? 지영은 걸레질을 멈추고 거실로 향했다. 태준과 정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서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태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영 씨. 아니, 서연아. 지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갑자기 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걸까? 서연이요? 저는 지영인데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의 손을 잡았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연아, 너는 우리가 잃어버린 딸이란다.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지영의 가슴은 요동쳤다. 부모라니, 친딸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라고 했어. 너는 우리가 잃어버린 딸 서연이야.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28년 전에 기차역에서 너를 잃어버렸단다. 그때 너는 4살이었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노란색 나비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었어. 지영은 혼란스러움 속에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전 그냥 고아원에서 자라왔고 제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까? 정희의 눈물이 지영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서연아, 내가 부르던 자장가, 그거 엄마가 만들어준 노래인데. 조용히 눈을 감으면 별들이 속삭이네 그 노래 말이야. 지영은 깜짝 놀라며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 노래를 어떻게 해? 엄마가 너 어릴 때 매일 불러줬잖아. 너를 위해 만든 자장가였어. 그 자장가를 아는 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지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멜로디가 정희가 만든 것이라니.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어릴 적부터 가족이라고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자신이 오래전 실종된 딸이라는 말을 듣자 두려움과 거부감이 동시에 솟구쳤다. 죄송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정희는 급하게 말했다. DNA 검사도 했어. 너는 정말 우리 딸이야. 하지만 지영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단다. 그날 너를 잃고 내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단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시간을 주세요.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저택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거실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야, 당연한 반응이야. 지금은 많이 혼란스럽겠지. 그들의 딸은 돌아왔지만 아직 진심이 닿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28년 만에 찾은 딸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영은 태준의 저택을 급하게 나온 뒤 밤이 깊도록 자신의 작은 원룸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28년 전 잃어버린 딸. 그게 나라고? 태준과 정희의 떨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다. 머릿속은 하얗게 얼어붙고 심장은 쿵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도 지영의 혼란은 커져만 갔다. 지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 앉았다. 자신은 분명 고아원에서 자랐다. 박지영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 부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살아왔다. 성인이 되어서는 홀로 일하며 버텨왔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며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그들의 잃어버린 딸이라니. 믿고 싶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DNA 검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자장가. 지영은 눈을 감았다. 지영이 떠올린 건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감각들. 따뜻한 품에 안겨들었던 자장가. 포근한 손길. 누군가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르던 나지막한 목소리. 조용히 눈을 감으면 별들이 속삭이네. 그 멜로디는 지영이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다른 아이들은 모르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던 자장가. 외로운 밤이면 그 노래를 부르며 잠들곤 했다. 그게 어디서 온 노래인지 누가 가르쳐 준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정희가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자장가라고 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지영의 시선이 방 한쪽 서랍장으로 향했다.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낡은 머리핀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언제나 곁에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자랑할 때도 입양을 가며 인형을 챙겨 떠날 때도 자신은 그저 이 머리핀 하나만을 소중히 간직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지영은 손끝으로 머리핀을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꺼내든 머리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다. 금빛 테두리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새겨져 있었고 한때 또렷이 빛나던 보석 조각들도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작은 빈자리가 보였다. 그럼에도 작은 나비는 여전히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 너는 4살이었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노란색 나비 모양 머리핀을 하고 있었어.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자신이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이 머리핀, 그리고 태준과 정희가 기억하는 그 머리핀. 둘은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정말로 내가? 지영의 손이 떨렸다. 이 작은 머리핀이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지영은 이 머리핀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왔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잃어버려선 안 되는 자신의 일부 같았다. 어린 시절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네가 처음 고아원에 왔을 때 이 머리핀을 꼭 쥐고 있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더구나. 지영은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4살의 자신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사실 가족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은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늘 가족의 흔적을 품고 살아왔던 것일까? 버려진 아이로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 한구석에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이 태준과 정희의 딸 서연일지도 몰랐다. 밤이 더 깊어졌다. 지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노란 나비 머리핀을 꼭 쥐고 있었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외롭고 고달팠던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다. 혼자 버텨낸 힘든 시간들, 가족을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들, 그리고 태준과 정희를 떠올렸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딸을 잃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용기를 내서 다시 그들을 만나야 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지영은 머리핀을 손에 쥐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말자. 두렵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이제는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 작은 노란 나비가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 이끌어줄지도 모르니까.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태준의 집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소중히 간직해온 머리핀을 넣어두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다. 저택에 도착하자 정희가 마중 나왔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부어 있었지만 지영을 보자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지영 씨, 좀 괜찮아졌어요? 네,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영이 대답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정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정말요? 정말 들어주실 거예요? 네.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거실로 들어가자 태준이 보였다. 그 역시 하룻밤 사이에 많이 지쳐 보였다. 하지만 지영을 보자 조심스럽게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지영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란 나비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머리핀을 본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 머리핀을 여태 가지고 있었구나. 여보, 기억나요? 그때 백화점에 같이 가서 샀잖아요.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왔다. 맞아. 서연이가 나비를 좋아해서 특별히 고른 거였어.
그날 아침에 당신이 서연이 머리에 직접 꽂아줬지.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네가 무척 좋아했단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영은 정말로, 진짜로 그들의 잃어버린 딸 서연이었다. 28년 만에 마침내 가족을 찾은 것이다. 다음 날 지영은 다시 저택을 찾았다. 태준과 정희, 도연이 모두 지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서연아,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네 사람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의 끝, 문이 굳게 닫힌 방 앞에 섰을 때 지영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오래된 공기와 함께 방 안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분홍빛 커튼이 창가에 드리워져 있고 작은 책상 위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침대 위에는 곰 인형과 토끼 인형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벽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이 방은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서연이 네 방이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다 예전 그대로 두었어. 지영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벽장 한쪽에는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20개가 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각각의 상자에는 작은 카드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가 떠난 그날 이후 매년 생일마다 준비한 선물이란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 믿었거든. 벽장 앞에 서서 맨 위에 상자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자 안에는 작은 곰 인형과 카드가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연아, 5살 생일 축하해. 어디에 있든 꼭 행복하길 빌게. 눈앞이 흐려졌다. 지영은 다른 상자도 하나씩 열어보았다. 7살 생일 선물 상자에는 예쁜 원피스와 함께 카드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7살 생일 축하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까? 새 친구들은 사귀었을까? 엄마는 내가 밝게 웃으며 지내기를 바래. 10살 생일 상자에는 동화책 세트가 들어 있었다. 15살 상자에는 예쁜 다이어리와 펜 세트가 있었다. 서연아, 중학생이 되었구나. 엄마가 그립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견뎌낼 거라 믿어.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야. 20살 상자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성인이 되었구나.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연애는 하고 있을까?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받으며 살기를 바래. 25살 상자에는 코트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사회생활은 어떠니? 직장에서 힘든 일은 없니? 추운 겨울, 이 코트가 널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겠네. 지영의 손끝은 가장 마지막 편지에 다다랐다. 서연아, 31살 생일 축하해. 결혼은 했을까? 혹시 아이도 있니? 엄마는 네가 어디에 있든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지영은 손에 쥔 카드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 세월 동안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건만 가족들은 자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서연아, 우리는 너를 아주 많이 그리워했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라진 그날 이후 우리 시간은 여기서 멈춰 있었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널 잊지 않았어. 지영은 방을 둘러보았다. 지영은 침대에 앉아 곰 인형을 안아보았다. 낡았지만 부드러운 감촉이 묘하게 익숙했다. 그리고 문득 어릴 때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이 곰 인형을 안고 잠들던 기억.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감각이었다. 이 인형, 지영이 중얼거렸다. 네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었어. 정희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지영의 눈물이 쏟아졌다. 잃어버린 이름, 지워진 과거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엄마, 아빠, 오빠. 지영이 처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서연을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28년 만에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그날 지영은 오랜 방황을 끝내고 마침내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박지영이 아닌 김서연으로.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기다려준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저택의 거실에는 긴장 대신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서연의 방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은 소파에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랜 상처와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모두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다. 도연은 아내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도연이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향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사실 나는 네가 정말 서연이라고 믿지 않았어.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동안 자기가 서연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가족을 속인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부모님이 그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나는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힘들었어. 태준과 정희도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나는 네가 나타났을 때도 너를 쉽게 믿을 수가 없었어. 서연은 조용히 도연의 말을 들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도연이 더욱 어려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네 동의도 없이 몰래 DNA 검사를 했어.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네가 정말 서연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남편의 마음고생을 옆에서 지켜본 유진은 도연 곁에서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서연은 한동안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괜찮아.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정말 괜찮아. 부모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서연은 도연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도 만약 오빠 입장이었다면 의심했을 거야. 사랑하는 가족이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정희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엄마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서연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대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우린 가족이잖아. 태준이 두 남매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서연이 부산의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을까? 그 진실을 밝혀내야 가족 모두가 완전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도연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서연이 자랐다는 고아원을 중심으로 사건을 조사하던 도연은 마침내
28년 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은퇴 형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형사는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아이 기억나요? 부산역에서 영무원에게 발견됐어요. 이름도 나이도 또렷이 말하지 못했고 그저 엄마만 부르며 울고 있었죠.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다.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도 여러 차례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단서를 얻지 못했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망이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실종된 아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한 채 고아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머리핀을 꼭 쥐고 있던 게 기억나요. 절대 놓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도연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가족을 잃어버린 채 머리핀만을 꼭 쥐고 울고 있었을 4살 서연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서울로 돌아온 도연은 가족들에게 그 진실을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마도 그날 서울역에서 서연이가 부산행 기차에 올라탄 모양이구나. 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종착역인 부산역에 도착한 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고 영무원에 의해 발견된 거구나.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다. 서연이 실종된 곳이 서울임을 알지 못한 부산의 경찰은 낯선 도시에서 발견된 아이의 가족을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서연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먼 타지의 고아원에서 홀로 세월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그제야 가족들은 풀리지 않던 의문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기쁨보다는 너무 늦게 알게 된 안타까움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때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뛰어왔다가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른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던 것이다. 왜 다들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할인을 불러 무릎에 앉혔다. 할인아,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지영 이모 있지? 지영 이모가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딸이었어. 할인이의 진짜 고모였던 거야. 할인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눈이 커지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그래, 고모의 원래 이름은 서연이야.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지.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서연의 손을 덥석 잡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와, 이제 진짜 우리 고모 맞죠? 나도 이제 고모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랫동안 자신은 누구의 가족도 아니라 여겨왔는데 아이의 천진한 목소리가 그 모든 세월의 외로움을 녹여내는 듯했다. 서연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고모 맞아. 이제 우린 한 가족이야. 할인이 서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그럼 이제 이모가 아니라 고모라고 불러야 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자꾸나. 고모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계속 가정부로 일할 필요는 없어. 이 집이 너의 집이고 우리가 너의 가족이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아직 혼란스러웠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8년을 박지영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김서연이 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정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편한 속도로 천천히 하면 돼. 도연도 동의했다. 그래, 서연아. 부담 갖지 마. 이미 우리는 가족이니까 시간은 충분해. 서연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배려와 이해심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유진이 제안했다. 그럼 우선 오늘 저녁은 다 같이 외식하면 어때요? 가족이 다시 만난 날을 기념해서. 좋은 생각이야. 태준이 동의했다. 할인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와, 고모랑 외식하는 거 처음이에요. 서연은 할인의 밝은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도 생겼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고아원에서의 생활과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가족들은 그동안 서연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아, 내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태준이 안타까워했다. 괜찮아요, 아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우리가 내 곁에 있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서연은 마당에서 혼자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정희가 나와서 서연 옆에 섰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그냥 신기해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혼자였는데 지금은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노란 나비 머리핀을 만졌다. 이 머리핀을 간직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그건 운명이었을 거야.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그 머리핀을 지킨 건 어딘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28년간 박지영으로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김서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서연은 머리핀을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다. 더는 방황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가족 곁에서 본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28년 만에 되찾은 이름. 박지영이 아닌 김서연.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가족이 곁에 있었다. 서연아. 정희가 부르는 목소리가 따뜻했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잃어버린 이름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되찾은 진짜 이름이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가족의 품에서 비로소 자신을 찾은 서연.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돌아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가족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